서울 서북쪽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연남동 골목 끝에 작은 한옥집이 있었다. 기와는 빛을 잃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만 그 집은 오랫동안 한 가족을 품어온 것처럼 고루하고 단단했다. 그 집에는 14살 소년 윤태양과 외할머니 윤명자가 살고 있었다. 부모는 태양이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외할머니가 태양을 키웠다.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해 겨울 태양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멀리 떨어져 살던 친할아버지 윤혜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태양에게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종종 말하곤 했다. 아버지 쪽 집안은 오랜 전통을 가진 집안이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기업을 일구어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그가 이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는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관계는 멀어졌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큰 기업가였다는 사실과 달리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검은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했을 뿐이었다. 태양은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할 텐데 장례식장은 마치 세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의 마지막처럼 적막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낯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한 그는 외할머니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언장과 함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바닥에 내려놓으니 묵직한 소리가 났다. 상자는 짙은 밤색이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스며 있는 상자였다. 외할머니는 상자를 열기 전에 한동안 바라만 보았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듯했다. 그러다 조용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봉투,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다. 모래먼지로 얼룩진 옷, 땀에 젖은 얼굴, 그러나 눈빛은 밝고 단단했다. 봉투에는 태양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린 소년의 이름이 정성스레 쓰여 있었다. 외할머니는 봉투를 태양에게 건네며 말했다. 열어봐라, 태양아. 이건 내게 남겨진 거다.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태양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와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을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나는 평생 동안 회사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벌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너에게 남기는 것은 재산이 아니다. 책임이다. 내가 투자한 여러 회사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 매년 이익의 30%를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들의 의료비, 자녀 교육비, 퇴직금,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 조항을 지켜라. 팔지 말아라. 보호해라. 싸워라. 그것이 내 몫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태양의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만나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글자 사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 속에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문서에는 여러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거대한 그룹의 계열사들, 제조회사, 금융회사, 건설회사, 각각의 회사의 일정 비율의 지분이 태양의 이름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14살 소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이게 다 제 거예요. 태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내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담겨 있는 거다. 그날 밤 태양은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기랏장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다시 꺼내어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젊고 강했다. 그러나 어딘가 예로워 보이기도 했다. 태양은 천천히 말해 보았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 말이 방 안에 가만히 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태양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생겼다. 아직 희미했지만 바람이 불면 꺼질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불꽃이었다.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붓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내 손자가 시작했어. 내가 남긴 씨앗이 이제 땅을 밀어 올리고 있다. 집은 여전히 작았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다시 들어왔다. 오래전 사라졌던 희망이 또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작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태양은 아직 모른다. 그 상자 속에 담겨 있던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씨앗이라는 것을.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 윤태양이 상자 뚜껑을 연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장례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양은 학교에 갔고 외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파도는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난 뒤였고 태양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태양에게 다가왔다. 반듯한 정장을 입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윤태양 군, 맞습니까?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장현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 괜찮겠습니까? 명함에는 대기업 제송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그 로고였다. 그러나 태양은 이 자신이 불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제가요. 남자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 때문입니다. 직접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외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혼자 가지 말아라. 내가 같이 갈게.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려 강남의 고층 건물 앞에 멈췄다. 유리벽이 반짝였고 건물 위에는 제송그룹이라는 글자가 거대하게 걸려 있었다. 로비는 넓고 차가웠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자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안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은색 머리를 뒤로 넘긴 그는 나무 뒤에 서 있는 호랑이처럼 위엄이 있었다. 어서 오게. 나는 제송그룹 회장 장현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태양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네. 장현수는 태양과 외할머니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커다란 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고 겨울 햇빛이 유리 위에서 반짝였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외유를 갖춘 한대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경계가 숨어 있었다. 장현수가 말을 이었다. 혜진 선생과 나는 오랜 친구였소. 젊었을 때부터 함께 사업을 했지.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이상적이었소. 그가 남긴 조항은 자네가 이미 알고 있겠지. 이익의 30%, 노동자를 위한 비용.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현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기묘한 냉기가 있었다. 그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졌소. 기업이 성장하려면 효율이 중요하오. 감정과 선심으로는 회사를 이끌 수 없소. 나는 자네에게 제안하러 왔네. 제안이요? 그래.
아주 간단한 제안이지. 그 조항을 없애는데 동의하면 나는 자네의 지분을 사겠네. 자네는 돈을 갖게 되고 우린 원하는 대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지.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닌가?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장현수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80억 원. 외할머니가 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180억 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이면 새 집을 사고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태양은 갑자기 손이 차가워졌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죠? 제가 가진 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그 조항은 내게 큰 걸림돌이야. 그걸 없애야 회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난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만들고 싶소. 혜진은 홀륭했지만 너무 착했지. 자네는 현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자네는 아직 어리다. 그 짐을 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야. 돈을 받고 편하게 살아도 되네. 할머니를 돌보고 좋은 학교에 가고 평범하게 성장하면 돼. 이상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 그 말은 달콤했다. 유혹은 조용히 스며들었다. 태양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다. 팔지 말아라. 보호해라. 싸워라. 그 말들은 지금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장현수의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걸정은 자네 몫이오. 나는 기다릴 수 있소. 그는 태양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계약서 초안이었다.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었다. 180억. 그 돈은 태양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세상의 숫자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겨울의 어둠이 흘렀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 외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태양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긴 하다. 내 눈도, 생활도 힘들다. 그러나 생각해야 한다. 돈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 내 할아버지가 왜 그 조항을 만들었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태양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외할머니는 태양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쉽게 결정하지 않는 거다. 어려운 선택일수록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그날 밤, 태양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장현수의 눈빛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할아버지의 편지 문장이 떠올랐다. 팔지 말아라. 보호해라. 싸워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길인가? 소녀는 겨우 14살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어른이 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울림이 있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목소리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태양은 그 말을 붙잡았다. 그리고 버텼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했다. 장현수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었다. 180억이라는 돈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외할머니의 눈 수술, 더 넓은 집, 안정된 미래. 누구라도 그 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에게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편지, 속 단단한 글씨. 팔지 말아라. 보호해라. 싸워라. 시간이 며칠 흘렀다. 겨울은 깊어졌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다소 낯선 이름을 언급했다. 태양아, 우리에게 찾아올 사람이 있다. 내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지. 그날 오후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온화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혜진 형의 친구로서.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차가 준비되고
온기가 퍼지자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혜진 형은 돈을 많이 벌었지. 그러나 그가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었소. 그는 사람을 믿었소.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지. 그래서 그가 만든 조항은 이상이 아니었소. 그것은 약속이었소.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날짜와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 다 혜진 형이 도와준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 병든 아이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사람도 있고 쫓겨난 노동자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준 경우도 있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소. 사람이 살아야 회사도 산다. 태양은 수첩을 넘기며 숨을 죽였다. 이름들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공장 화재, 보호, 아내 출산 지원, 학비, 자살 직전 구함. 그 글자들은 너무 간단했지만 그 뒤에는 삶의 무게가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혜진 형은 자기가 한 일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소. 그는 늘 현장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았소.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소. 노인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떨렸다. 나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었소. 성공은 많았지만 그 성공은 종종 그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했지. 그가 돈을 가진 순간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아닌 지갑을 보았소. 그래서 그는 점점 혼자 걸었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소. 그는 이렇게 말했소. 나무는 혼자 서 있지만 그늘은 많은 이들을 덮는다. 외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소나무였구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의 별명은 소나무였소. 겨울에도 푸르고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 그가 만든 조항은 소나무의 약속이었소. 사람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잊지 말자는 약속. 태양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떠올랐다. 편지의 마지막 줄, 사랑한다. 할아버지의 글씨는 세월을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소나무 가지가 바람 속에서도 단단히 버티는 것처럼. 노인은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현수는 훌륭한 사업가요. 그러나 그는 혜진 형과 달라. 그는 결과만을 본다. 효율과 이익.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삶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소. 혜진 형은 그것을 알았소. 그래서 그는 자네를 선택한 거요. 자네가 젊기 때문이요. 아직 순수하고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요. 태양은 말없이 들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뜨겁게 일렁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이런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감당해야 하지. 그게 삶이요. 누구나 처음에는 두렵다오. 혜진 형도 그랬소. 그의 손도 떨렸고 그의 밤도 길었소. 그러나 그는 버텼소. 그가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소. 그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자네가 결정해야 한다. 돈을 고를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 어느 쪽이든 쉬운 길은 아니요. 그러나 잊지 말게. 혜진 형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씨앗이요. 씨앗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을 기다리면 나무가 된다오. 그리고 그 나무는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말했다. 태양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법은 단 하나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 뿌리는 내 마음속에 있다. 노인이 떠난 뒤 집은 고요해졌다. 태양은 한참 동안 상자와 편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젊었다. 외로워 보이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태양은 사진 앞에 앉아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이 밖에서 울었다. 겨울밤의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태양은 창밖의 어둠 속에서 소나무를 떠올렸다. 눈이 쌓여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 깊은 뿌리. 그는 손에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직 어리지만,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나아가겠다고. 그것이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면 그 길을 걷겠다고. 그 결심은 작았다. 그러나 작은 결심이 큰 여정의 시작이 되곤 한다. 태양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느꼈다. 그리고 잔잔한 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다. 태양은 여전히 매일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할아버지의 유산과 장현수의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구들은 졸업 후 진학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지만 태양은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다른 세계에서 혼자 걷는 기분이었다. 외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많아졌다. 그녀는 태양을 걱정하면서도 어떤 결정이든 손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듯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손님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장현수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윤혜진 회장의 오랜 비서였던 여성, 강민주였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차가운 바람을 등에 진체 현관 앞에 섰다. 외할머니가 문을 열자 강민주는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르신. 혹시 태양군, 잠시 시간 괜찮을까요? 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젊고 단정했으며 말투와 태도에는 절제된 세련됨이 묻어 있었다. 예전부터 윤혜진 회장을 가까이에서 모셨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위해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가까운 사이셨나요? 태양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은 인연으로 윤 회장님의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보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장님의 뜻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다.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에게 맡기신 자료입니다. 원래는 바로 전달하려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했어요. 봉투 안에는 윤혜진 기금 운영안이라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명확했다. 소나무 조항을 포함한 복지 기금을 구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외부의 개입 없이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등이 담겨 있었다. 태양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히 지분만 물려주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강민주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윤 회장님은 기업이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믿으셨어요. 그는 기업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말은 따뜻했지만 그날 밤 태양은 뭔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민주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며칠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태양은 우연히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재송그룹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고 보도한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소나무 조항의 구조와 구체적인 재정 집행 방식이 상세히 담겨 있었고 이 조항이 회사의 수익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분석도 곁들여져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사에서 사용된 자료 중 일부가 바로 며칠 전 민주의 봉투에서 본 문서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었다. 태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그는 외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외할머니는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누군가 회장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태양은 민주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다. 문서를 유출하셨죠?
태양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주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태양군,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나는 회장님의 뜻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지키고 싶었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녀는 가족의 병환과 개인적인 부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장현수 쪽에서 접근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약점을 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부채 일부를 해결받았다. 나는 나약했다. 윤 회장님은 나를 믿어주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 태양은 혼란스러웠다. 배신감과 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확실히 잘못했지만 그녀 또한 피해자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믿으셨을까요? 태양의 물음에 민주는 눈을 감고 답했다. 아마도 누군가는 사람을 믿어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양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싸워라. 그 말이 이제는 단지 강요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손 내밀 듯 다가오는 당복 같았다.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싸움은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끝없는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태양은 그날 밤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을 새겼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되 동시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길을 찾을 것. 그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걷고자 했던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 태양도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윤태양은 한층 더 자라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어른이 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배신, 신념의 무게, 돈의 유혹,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는 이제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더 큰 시험을 남겨둔다.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저녁밥을 차리던 중 순간적으로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고 태양은 놀라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병명은 심장 부정맥.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위태롭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비용과 입원 치료까지 합하면 대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천만 원. 태양은 그 숫자를 들으며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 가족에게는 너무도 큰 금액이었다. 저축은 얼마 없고 이미 생활비와 병원비로 빠듯한 상황이었다. 친척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그날 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있던 태양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한 이름, 장현수였다. 은군, 들었네. 외할머니께서 유독하시다지. 태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장현수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오히려 자상하게 들릴 정도였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자네가 어떤 심정일지 안다네. 나도 젊었을 때 어머니가 유독하셨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때 결심했네. 돈은 삶을 지키는 힘이라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어 그는 말했다. 계약서는 아직 유효하다네. 내일 아침까지 서명하면 나는 곧장 병원으로 돈을 송금할 걸세. 수술도 치료도 자네 할머니의 생명도 전부 해결될 수 있지. 그 말은 마치 겨울밤에 내리는 눈처럼 조용히 떨어졌지만 그 속에는 얼음 같은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조건은 단 하나. 지분을 넘기고 소나무 조항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 것.
태양은 벤치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한쪽에는 외할머니가 있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자신의 유일한 가족. 다른 쪽에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신념,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에서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모습,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 얇아진 손가락. 그 모든 것이 태양의 심장을 졸여봤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태양은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외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양은 할아버지의 상자를 다시 꺼냈다. 편지, 사진, 기금 계획서, 그리고 상자 바닥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한 봉투를 발견했다. 아주 작고 랄은 봉투였다. 마지막 순간을 위한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메모와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다. 태양아, 만약 내가 너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돈을 써라. 나는 너에게 무리한 짐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도움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렴. 나는 이 돈으로 너의 신념을 지켜주고 싶다. 통장에는 정확히 4,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태양은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를 믿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태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 그는 다음 날 병원 행정실로 가서 입원비와 수술비를 결제했다.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장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분은 팔지 않겠습니다. 장현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전화를 끊은 후 태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차가웠지만 선명한 빛이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장현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압박과 시험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신념, 외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삶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창가에 앉아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택한 것이다.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윤혜진 회장이 생전에 가장 원했던 대답이었다. 이제 윤태양은 진정으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태양이 장현수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눈에 띄지 않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조용했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태양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외할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태양은 학교와 병원으로 가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재송그룹의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건이 제목은 비효율적 주황의 정비였고 그 안에는 명확히 소나무 주황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태양은 즉시 해당 회의의 자료를 입수하려 했지만 청소년 신분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되었다. 그 순간 태양은 이 싸움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것은 자본과 신념의 전쟁이었고 그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어떻게든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람이 태양을 찾아왔다. 그는 다소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중년의 남자였다. 태양이 낯선 얼굴에 경계심을 품으려 하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혜진 회장님은 예전에 모셨던 회계팀장 이진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태양은 본능적으로 믿고 싶어졌다.
이진호는 서류가 든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한동안 재송그룹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장현수 회장이 회계와 재무를 전면 재편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군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태양에게 건넸다. 이건 지난 3년간 장 회장이 자산을 은닉하고 회사 돈을 유용한 증거입니다. 내부 문서, 이메일, 통장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법무부나 언론에 제보하면 적어도 이사회에서 그 조항을 없애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태양은 그 서류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안에는 수치와 도표, 거래 내역, 심지어 장 회장의 서명이 담긴 승인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도덕적 논쟁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었다. 이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늦게나마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태양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아직 두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라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태양은 외할머니의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진호가 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단순히 조항을 지키기 위한 소년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음 날 태양은 서울 시내의 한 로펌을 찾았다. 법률 자문을 받을 자격이 있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다행히 로펌의 한 변호사가 윤혜진 회장의 이름을 듣고 관심을 보였다. 그 변호사, 정연우는 중후한 목소리와 예리한 눈매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곧바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내부 분쟁이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걸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를 흔드는 게 아닐까요? 태양이 걱정스럽게 묻자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회사를 진짜 흔드는 건 당신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은 태양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게. 정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서류 정리와 법적 대응 절차를 시작했고 언론 보도 등 요약문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태양은 그 모든 과정을 낯설지만 진지하게 지켜보았다. 며칠 뒤 언론을 통해 재송그룹 장현수 회장 내부 고발로 자금 유용 정황 드러나라는 보도가 나갔다.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일부 주주는 공개적으로 장현수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장현수는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태양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거칠고 짧았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태양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아무 힘도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심을 가진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 통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태양은 알았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은 더 거세고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그 이유는 바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쌓아올린 소나무의 약속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윤태양의 마음속에는 작은 새싹이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 그 새싹도 소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할아버지, 저 혼자 아니에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 끝까지 가볼게요.
제송그룹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 태양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지붕을 두드리며 불안한 마음을 더욱 두드렸다. 침대에 앉은 채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그가 직접 소나무 조항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길지 결정되는 날이었다. 이사회는 서울 강남 본사 빌딩 3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태양은 검은 정장을 입고 외할머니가 다려준 와이셔츠를 단정히 여며 입었다. 손에는 이진호가 준 증거서류, 그리고 정연우 변호사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이사들과 주주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대다수는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었고 모두가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근거렸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떤 이들은 경멸, 어떤 이들은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중심에 장현수가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그는 여전히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장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사회는 소나무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조항은 창업주 윤혜진 회장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현재 회사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5년간 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과 이익 감소분을 설명했다. 그래프와 수치, 경쟁사와의 비교 자료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였다. 장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태양 군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조항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막대한 자산을 포기했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의장의 시선이 태양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저희 가족의 신념이자 회사를 위해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보렸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계획서 일부, 이진호 회계팀장이 제공한 재무비리 증거,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 자료까지.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일부 이사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장현수는 표정을 굳히며 반문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영원히 손해를 감수하자는 말인가요? 태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면 회사는 사람을 위한 구조여야 합니다. 효율은 중요하지만 존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인물이 들어왔다. 한 명은 법무법인 대표, 또 한 명은 언론사 기자, 그리고 나머지는 노동자 대표들이었습니다. 공장 직원, 택배 기사, 보안 요원, 청소 노동자, 모두가 정장을 입고 조용히 회의실 뒤편에 앉았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윤혜진 회장님은 제가 병원비가 없어 쓰러졌을 때 이름도 묻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조항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복지기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차례차례 이어졌고 회의실은 점점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감정이 아닌 현실의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태양은 말했다. 지금 우리는 숫자보다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할 기회에 서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부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침묵, 긴 침묵. 곧 이어 이사장 대행이 투표를 선언했다. 소나무 조항 유지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처음엔 한두 명이 손을 들었다. 그 다음 또 한 명, 또 한 명, 마침내 과반수를 넘겼고 조항 유지가 결정되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장현수는 씁쓸하게 고개를 돌렸고 태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것은 억눌렸던 두려움이자 지켜낸 약속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중년 이사가 태양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 말이 맞았다. 누군가는 꼭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지. 그날 저녁 태양은 외할머니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지켰어요. 할아버지의 조항, 그 마음, 모두 함께 지켜냈어요. 외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고 아주 작게 웃었다. 잘했다, 우리 태양이. 이제 내 길을 걸어가렴. 태양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멈췄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나무 조항은 지켜졌다. 이사회에서 승리한 날, 윤태양은 자신이 해낸 일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받은 수많은 악수와 격려의 말들이 어딘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단지 안도하고 있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태양은 언론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제송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일부 주주는 이사의 결과에 반발하러 대량 매도에 나섰고 장현수 측에서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루머까지 시장을 뒤흔들었다. 윤태양, 감정적 결정으로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다. 청소년 후계자, 무리한 도전의 부작용. 소나무 조항, 도덕인가 독인가.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양을 영웅에서 무책임한 아이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그의 나이와 미숙함, 경험 부족을 물고 늘어졌고 몇몇 방송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패널들까지 등장했다. 학교에서도 시선이 달라졌다. 일부 친구들은 태양을 멀리했고 선생님들조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SNS에는 해장 놀이하는 꼬마라는 해시태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양은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다. 결정을 내릴 때도, 발언을 할 때도, 싸울 때도. 하지만 세상은 그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차가운 현실을 들이밀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회복 중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는 태양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태양아, 기사는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너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하지만 태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렸던 걸지도 몰라요. 진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건 아닐까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태양의 손을 잡았다. 진심은 늘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한 번 닿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사람들이 흔들려도 언젠간 알게 될 거다. 너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걸. 그 말은 위로였지만 태양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칠 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검찰이 장현수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이진우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장현수는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태양은 처음엔 이것이 정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태양 때문에 그룹이 흔들린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 일부 고위 간부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회의 참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장현수의 영향을 받아온 임원들이 여전히 건재했고 그들은 태양을 이념에 빠진 소년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한밤중 정연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군, 각오해야겠네. 장 회장이 반격을 준비 중이야.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당신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프레임을 강화해서 결국 이사회에서 자네의 경영 참여 자체를 막으려 할 수도 있어. 태양은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윤 회장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자네는 그 태도를 갖고 있어. 문제는 그걸 지켜내느냐는 거지. 그날 밤, 태양은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몇 번을 읽어도 한 구절에서 마음이 멈췄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데는 변명할 수 없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밤은 여전히 길었고 세상은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자신이 꺾인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한 인물을 찾아갔다. 바로 노동자 대표 중 한 사람이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했다는 강우철 씨는 태양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은근 지쳤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그 조항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는지 아나. 태양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 보이지도 않았다. 강우철은 말했다. 그 조항은 희망이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도 회사 안에서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는 작은 믿음 말이야. 그걸 지켜준 거 절대 헛된 일이 아니야. 그날 이후 태양은 혼자 싸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그룹 내부의 젊은 직원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복지팀과 인사팀, 심지어 법무팀 일부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이 이 조항을 지키려 했는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를 하나하나 설득해 나갔다. 변화는 작았다. 하지만 있었다. 익명의 이메일, 짧은 응원의 쪽지, 사내 게시판의 익명 게시물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말한 회사, 저도 다니고 싶습니다. 태양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이미 조금씩 이기고 있다는 것을. 진심은 느리지만 결국 닿는다. 그리고 태양은 그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 소나무처럼. 윤태양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유산 상속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언론과 대중의 평가, 회사 내부의 갈등,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그는 이제 한 명의 결정권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그의 나이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가 이사회에서 소나무 조항을 지켜낸 후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그를 존경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극단의 어느 한쪽에 장현수가 있었다. 검찰 수사 이후에도 장현수는 여전히 그룹 내 많은 세력을 쥐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휴직 상태였지만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고위 임원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특히 대주주들과의 비밀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내부자로부터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윤태양의 경영권 정지를 위한 긴급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사 내 익명의 고위 간부가 태양에게 그 사실을 기띔해 주었다. 장현수는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태양의 경영 참여 자격 자체를 박탈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과 회사에 끼치는 경영상 부담.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본질은 태양이 지닌 신념이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정현우 변호사는 말했다. 주총에서 밀리면 태양군은 그룹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법적으로 지분은 남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게 되죠. 태양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이제 더 큰 무대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노동자 대표들, 젊은 사원들, 중간 관리자들,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던 팀장들까지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주주총회의 의미, 그리고 자신이 그룹에서 밀려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를. 그의 말은 정제되지 않았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다. 회사는 더 이상 몇 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곳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퍼져나갔다. 복사실 직원이 SNS에 올린 그의 발언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장이었으면 정치인보다 더 책임감 있다. 진심이 느껴진다. 믿어본다. 하지만 그 반응과는 별개로 주총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
숫자는 냉정했다. 이사회와는 달리 주총에서는 태양 편에 선 사람들이 제한적이었다. 아무리 여론이 좋다 한들 표결의 세계는 또 다른 법칙으로 움직였다. 주총 당일 서울 시내 대형 컨퍼런스홀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다. 태양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섰다. 단상 앞에 선 그의 눈앞에는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돈을 따지는 눈,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 회의적인 눈, 그리고 희미하게 기대를 품은 눈. 장현수가 단상에 올라 발언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것은 한 청소년의 열정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입니다. 윤태양 군은 고귀한 이상을 말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가 회사를 지탱합니다. 논리는 명확했고 반박하기 어려웠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태양의 차례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조용히 한숨을 내쉰 후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회사의 경영자라기보단 이 회사의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회사를 유지하는 건 자본이지만 회사를 살아있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다. 최근 2년간 복지 지원을 받은 직원들의 인터뷰, 소나무 조항 유지 후 이직률이 줄어든 수치, 그리고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신뢰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몇몇 주주들이 귓속말을 나눴다. 그중 일부는 눈에 띄게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표결이 시작되었다. 윤태양의 경영참여권 유지에 찬성하시는 분은 카드에 체크해 주십시오. 긴장된 정적 속에서 주주들은 투표용지를 작성했고 회의장은 조용히 긴장으로 잠겼다. 개표 결과는 몇 분 뒤 발표되었다. 결과는 총 투표 수의 54.8%가 찬성, 윤태양 군의 경영참여권은 유지됩니다. 순간 회의장 일부에서 박수가 터졌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현수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태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승리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윤 회장님, 저희 팀은 요즘 사기가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텨줘서. 그 말에 태양은 비로소 작게 웃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고비가 있겠지만 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진심은 느리게 도착하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 그날 밤 태양은 병원에서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믿으려고 했는지. 외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윤태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손자도 유산 상속자도 아닌 스스로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공기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길가의 나무들에는 아직 잎이 없었지만 가지 끝에는 분명한 생명의 기척이 있었다. 윤태양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주주총회 이후 재송그룹은 조심스럽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회사 내부는 이전보다 확연히 달라졌다. 직원들의 복지 프로그램은 정비되었고 소나무 조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내부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태양은 매일 아침 일찍 본사에 출근해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신입 직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는 회장실 대신 사내 카페테리아나 작은 회의실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기를 더 좋아했다. 정장보다 셔츠를 즐겨 입었고 비서 대신 직접 메모를 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점 그런 모습 속에서 진심을 읽기 시작했다. 회장이 우리랑 커피를 마시네요. 회의할 때 직원 이름을 다 기억해요.
내가 쓴 건의사항에 직접 답장이 왔어요.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회사를 바꾸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분명한 속도로. 외할머니는 회복 중이었다. 아직도 병원에 계셨지만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주치의는 곧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양은 매일 저녁이면 병실로 찾아와 하루 일과를 보고했다. 마치 어린 시절 숙제를 보여주듯 작은 일에도 자랑처럼 이야기했고 외할머니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어느 날 저녁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태양은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요즘 가끔 무서워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하는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외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서운 사람은 자격이 없어 무서운 게 아니야.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그 마음이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은 태양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회사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익명,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그 씨앗, 자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윤혜진 회장이 공장 한켠에서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태양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사내 게시판에 복사본을 걸었다. 그리고 아래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문구는 며칠 만에 사내 메신저 프로필 문구로, 사내 뉴스레터의 문장으로, 심지어 외부 협력사의 벽에도 붙기 시작했다. 정연우 변호사는 회사를 찾아와 태양을 만나고 말했다. 이런 식의 변화는 처음 본다. 통계도, 계약도, 마케팅도 아닌 단순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니. 태양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경영이에요. 할아버지한테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회장답네. 봄이 왔다. 정확히는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윤태양은 그 사실을 벚꽃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서 먼저 느꼈다. 더 밝아진 목소리, 더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더 깊어진 인사 속에서 그는 사내 방송국에서 요청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저는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을 얹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는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그 한켠에는 조용히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심어둔 나무였다. 그는 나무 앞에 조용히 섰다. 바람이 불었고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하지만 뿌리는 단단했다.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할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고 그 위로 흩날리는 구름 사이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다. 윤태양, 한때 미숙했던 소녀는 이제 진심으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작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이름은 희망이었다.